대전에 어제부터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하천 수위가 오르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택과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충청과 전북에서 경남으로 호우 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폭우에 따른 침수와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내일 새벽에 또 한 차례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며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지휘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맞고소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수준인 12,0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앤이슈 오늘은 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대전에 지금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지금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많은 비로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갑천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서구 정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안타깝게도 이번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침수 피해를 본 이곳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전 9시쯤 이 아파트 1층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이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사인을 부검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 가운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여전히 흙탕물이 가득 찬 상태로 차량 50대가 침수됐고 아파트 2개 동에서 1층에 있는 28세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흙탕물로 막히면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도 사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인근 실내 테니스장에 마련됐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중구 문화동으로 오늘 하루에만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원촌교 지점과 만년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원촌교는 홍수경보 수위인 4.5m를 넘어선 상태고 만년교는 거의 육박한 상태지만 두 곳 모두 수위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대전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20건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정림동에서도 한때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월평동 만년 지하차도와 오류동 태평 지하차도 등 대전 시내 일부 지하차도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비는 오후가 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피해 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호우 피해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충북 남부 지역인 옥천과 영동에 호우 경보가 발효돼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북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모양이죠? 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리던 빗줄기는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와 산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과 사람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시간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진천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청주 오창에도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 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수십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 충북 제천시 송황면 월악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또 오전 6시 55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하방리에서 낚시객 2명이 물에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선 오전 2시 반쯤에는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도 73살 A씨 등 3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3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청주시 무심천 수용교 인근에서 39살 B씨가 물에 빠졌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청주 원편동에서는 논 1만 제곱미터와 비닐하우스 12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50분에는 청주시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청주 도심 무심천은 만수위까지 불어나 하상도로 차량 운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길어지면서 곳곳마다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다 보니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이 비상황 기상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전북 지역에 이어서 경남 지역으로 호우 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또 한 차례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보돼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폭우가 집중됐는데 자, 이 지역에 비가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한 가운데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경계 지점인 충청과 전북 일대가 비구름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는 수증기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전북 지역인데요. 특히 대전 문화동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무려 300mm에 육박하는 강우량이 기록됐고 이 지역에는 오늘 새벽 한때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전주 212mm, 전북 완주 207mm, 전남 영광 197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경북 고령과 경남 함양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호우 경보 지역도 충남과 전북에 이어서 경남 합천과 거창, 함양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1시간만 내려도 시설물 피해는 물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일 새벽 사이에도 또 한 차례 호우가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남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끝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까지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외 유입 환자 관리에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하루 발생 확진자 18명. 자, 오랜만에 10명대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3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269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7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모두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 3명의 환자가 나왔고 경기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으로 많이 줄었지만 지난달 26일 이후 3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3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이 2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이 4명, 사우디가 3명, 미국이 2명,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명씩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63명입니다. 현재 837명이 치료 중인데 위 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선제적 진단 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여 보호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역 내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확진자의 접촉자처럼 의무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고 인천시도 노인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검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1차장은 또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일자리 9만여 개의 활용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반영된 생활방역 일자리가 잘 활용되어 어디에서나 생활 속 방역이 촘촘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일 이라크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 72명이 추가로 귀국한다며 확진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귀국 이후 진단과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부산항에 이어서 인천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인 선원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선박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항만 방역에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민기 기자. 네, 인천항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홍 기자 뒤에 있는 그 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배가 지난 26일 러시아에서 이곳 인천항으로 들어온 오렌지 드림호인데요. 이 배에 탔던 러시아 국적 60대 선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들어오기 전 인천항 외항에서 한 번, 또 내항에서 한 번, 모두 2번 체온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정상 판정을 받아서 항구에 배를 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기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인천 방역당국은 최근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곳 인천항에서도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조치 시행 뒤 들어온 첫 번째 러시아 선박에서 바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배에는 이 선원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1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이 배는 고철을 운반하는 6,800톤급 선박으로 제철소와 가까이 있는 이곳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박이 외국 항구에 들어오면 그 나라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데요. 당시 한국인 도선사는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탑승한 덕분에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을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선원 19명은 선내에 14일간 격리 조처했습니다. 또 선박 전체를 소독하고 14일이 지난 뒤 화물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네, 부산항에 이어서 인천항도 선박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그 해외 선박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이미 방역 강화 국가 대상들로 지정된 나라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공항이 아닌 항구에서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방역 강화 국가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곳 인천항에 들어온 해외 선박은 모두 3,700척에 달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만 컨테이너 화물선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38,000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어선 등은 1,500척, 또 선박을 수리하는 배도 600척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배 안과 밖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 수칙에 보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북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팀장인 중앙지검 형사 1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육탄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입장문을 내는 등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 새벽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입장문이 계속 나왔죠. 네,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몸을 날려서 올라탔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장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겁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라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느냐가 진위 확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진웅 부장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어제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이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함께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입원했고 오늘 새벽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 들른 뒤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분간은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도 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싸움에 이어 양측은 고소장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검사장이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등을 행하는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맞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한 검사장이 고소와 함께 서울고검에 감찰 요청서를 내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검찰 간부들 사이 몸싸움에 고소 전 이를 둘러싼 감찰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고 본회의에는 반대 토론 이후에 퇴장하기로 뜻을 모아서 전국 경색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본회의 예정대로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됐던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결국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은 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해서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통합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도 반사 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 참석은 합니까? 네, 통합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법안 처리 전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의원 표결에서 퇴장하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자리에서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자 해도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여당이 토론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오늘 처리 대상인 임대차 법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 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회 운영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통합당에서는 본회의 필리버스터나 국회 보이콧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폭우로 전국이 비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외투쟁의 시기와 방법이 고민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로 제한되고 구체적으로는 마약 수출입,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설지 오늘 결정합니다. 조금 전 관련 회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인권위의 직권조사 할지 말지 여부, 이게 오늘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조금 전에 오전 10시 반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결정하게 됐는데요. 그제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뒤 이틀 만입니다. 회의 결과는 낮 1시쯤 나올 전망인데요. 대신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해 각종 안건을 보고받고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인데요. 원래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직권조사가 개시된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인권위 직권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인데요.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를 하는 진정조사와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차후에 결정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앞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과 그 서울시 공무원 등의 방조 의혹이 중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사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도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걸릴 전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그제와 어제 실시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 검증을 진행해 본 결과 서울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조금 전 서면으로 발표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12,000명을 줄여서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독 미군 약 12,000명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주독 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폭 증액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하는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2달도 안 돼 실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And Germany is supposed to pay for it. Germany i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for 25 years, both on trade and on the military. 대선이 임박해 오면서 성과가 필요한 만큼 말로만 하는 압박이 아님을 보여준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디에서든 성과를 만들어 내세우고 싶어하는 만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독미군 감축 발표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가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락으로 그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아들을 확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로 끌고 나왔는데 시민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집에서 끌고 나와 길거리에 내팽개칩니다. 이웃 주민이 말리는 사이 아이가 달아나지만 이내 머리를 다시 붙잡힙니다. 아이를 끌고 다니던 여성은 잠시 뒤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아찔한 순간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잡아 쓰러뜨립니다. 공항인데 칼을 가지고 나온 거야. 그 애기 엄마가 그냥한테 죽었어.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아이를 위협하던 아이 어머니는 이곳에서 시민에게 제압을 당한 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문 열어주고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러는데 애가 가끔 소리 질렀어.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신기하게 떨리겠구나.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건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취재할 마음이 없어요. 경찰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검사들의 초유의 육탄전, 여당의 속전속결 속 야당의 무력함, 오늘 뉴스를 가르는 주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게 독직 폭행이냐 무고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오전에 압수수색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뉴스할 때 이 소식은 전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알려졌어요. 그 이후에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입장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양측의 주장을 좀 보죠. 네, 뭐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거기 칩을 이제 그 유심 칩을 뭐 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압수수색의 영장은 이미 받아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이제 받아둔 거라고 하던데 그것에 입각해서 이제 그 영장 집행에 이제 나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몸싸움의 시작을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뭐 별로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그걸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몸싸움 과정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검사장 측에서는 좀 자기를 이제 덮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뭐 반대쪽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휴대폰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몸싸움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양측의 주장이 지금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서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내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려던 이런 상황이었던 건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의견 일치가 된 거고. 그럼 전화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왜 이걸 또 제지를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 주장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로 우리는 얼굴 인식으로 보통 이제 푸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 인식으로 풀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서 유심칩만 압수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혹시 유심칩의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인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서로 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한 게 아니었고 증거인멸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심칩 자료를 휴대전화를 풀어서 삭제를 할 수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유심칩만 제가 지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지난달 16일에 이미 그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본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는 또 유심칩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 그래요. 유심칩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이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한테 어제 우리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팀한테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에 불응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압수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통상 유심칩 안에는 우리가 이제 이 통신사하고 연결되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어디다가 했는지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어디다 보냈는지 그리고 어느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진실을 좀 밝혀지게 영상이 있으면 가장 깔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압수수색 처음부터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몸싸움 부분 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영상이 있냐 없냐 공방으로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없는 게 일단 비정상이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야 정상인 일단은 거고. 압수수색 과정, 예, 이 절차의 위법성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찍는다. 아까 취재 기자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찍을 때 그러니까 변두리를 주변을 찍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하러 간 수사관들, 뭐 이렇게 일단 위주로 찍게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안 잡혔을 리는 상식적으로는 없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때 이제 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아, 휴대폰 뭐 그 유심칩 압수수색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휴대폰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이런 장면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수사팀 쪽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의은폐인지 아닌지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진실 확인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부만 찍혔다고 하면은 양측 해석에 따라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밝힌 바를 봐도 서로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으로는 그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팀 일부가 자신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아니면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어떤 정도 수위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영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내가 공격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감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규명이 되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워낙 좀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또 공고도 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이제 양측에서 굉장히 설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과연 이제 뭐 감찰 같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있을지 제대로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팀 관계자, 검사라든가 수사관들 그리고 또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다 보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감찰을 하면 금방 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들 진술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뭐 물론 당사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유심해 있는 뭐 나름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은 많아서 충분히 뭐 서로 간에 그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 일방이 뭔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상황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데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이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사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도 검사장인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범죄 피의자들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장이 엄청난 뭐 무슨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그리고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가져가라. 만약에 문제 없으면 그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양 만들었다.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는데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일들이 확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사안 자체가 수사팀을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동안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것처럼 기자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이든 어쨌든 간에 뭔가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응해서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애초부터 순서였다. 근데 어제 이 유심칩을 한동훈 검사장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황이 조금 좀 뭐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나 변호인 부를 거야. 변호인 올 때까지 집행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검사하고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확인해라라고 하면 그걸 다 확인하면서 다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 변호인 입회와에 확인할 수 있지만, 유심칩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빼서 주면 끝나는 과정인 거예요. 굳이 그걸 변호인을 그 멀리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을 요인까지 불러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 자체를 굳이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조작을 해서 뭐 엮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제3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뭐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당연히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을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 좀 정상적인 압수수색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이런 장면을 좀 연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야말로 유심칩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벌써 다 했겠죠. 그 휴대폰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그러면 내가 이 증거를 다 인멸해야지 싶었으면 벌써 다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수사심의 권고까지 나온 상태에서 굳이 그랬다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도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일부러 핍박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상상력이 발동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너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릴 때 그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뒷말이 없었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한 번 소환 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유심칩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게 저는 뭐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였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문제를 떠나서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하고 자기의 어떤 저항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상황 자체는 검사장하고 검사 간에 있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검사장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 유심침에 있는 것을 지운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수사 과정에 자연스럽게 응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간을 너무 확연히 이제 갈려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영장은 23일에 발부를 받았고요. 24일에 수사 중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팀은 이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으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심칩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뭔가 꼭 필요한 증거가 있는 정황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검찰이 또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은 뭐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정말 그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를 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수사팀이 조금 다급해진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 그때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히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검은 유착과 관련되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개된 녹취록 말고 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그걸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휴대전화 압수수색한다거나 유심칩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누군가가 통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찾아보니까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을 독직 폭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감찰을 요구를 한 상황에서 이제 고소까지 한다고 하고요. 정진웅 검사도 무고로 이제 고소를 한다. 맞고소 상황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 5월에 검찰이 채널A 기자의 노트북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이게 이제 위법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한동훈 검사장도 어제 그 유심칩 확보 과정이 좀 위법이다 이렇게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압수수색을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전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고. 어찌됐건 열심히들 하시겠죠, 다들 압수수색 집행하는 그런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까지 이렇게 물리력을 이렇게까지 동원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이다. 보통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우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사팀이 상당히 조금 그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성과를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저는 이게 배경이 된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전문수사 자문단 회의조차도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걸 굳이 했던 이유는 여기서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뭐 다 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대로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보기엔 다분히 무리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법적인 쟁송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좀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거 아닌가.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부러 지금 열게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열도록 지시한 게 아니고요.
이건 진정이 이철 접수가 됐기 대표가 때문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심의를 여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깜깜이 위원이 심의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억지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자문단 회의를 그럼 왜 중단을 시켰냐는 거죠. 아, 그건 다른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죠. 제가 그때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열더라도 결론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법적으로 판단 내리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개최를 못하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수사자문단 회의도 중단시키는 마당에 이것도 중단시키려면 중단시킬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본인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좀 원하는 결론이 이쪽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예상하고 빗나가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열라 말라 한 권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또 스스로 열겠다 말겠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사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구성하고 검찰총장이 전문사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사람들을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더 강하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그동안에 받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사 자문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추첨하듯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역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열지 마십시오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임 총장 때 이게 논의가 됐던 거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한번 제도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지금 이 검사들 폭행 논란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어떤 그 이력을 가지고 있나 좀 봤더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나이는 좀 많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또 연수원 기수는 선배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이력을 봤더니 윤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하고 근무를 한 분은 뭐 측근이다 불리고 한 분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이게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너무 나간 해석입니까? 뭐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뭐 어찌됐건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이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압수수색 과정 자체에 좀 무리수가 있었던 그게 단초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 신사적으로 했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수사팀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어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직장에서 상호관계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상호관계가 분명한 그런 그 입장이잖아요. 물론 후배라고는 하지만 상사입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 확보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생체 인식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체 인식 안 씁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긁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거 혹시 증거인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보이게 좀 하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 몸을 날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날린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상당히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예. 이제 이종훈 평론가의 생각이시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장과 예.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감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총장 지휘권 폐지를 권고하는 안까지 나온 상황에 이렇게 검찰 몸싸움까지 일어난, 정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돌연 취소가 됐어요.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래서 보통 통상 검찰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인사가 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 발표를 하는 마지막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회의가 예정됐다가 취소가 된 게 혹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변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제 당청이 만나서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미 지난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통과됐던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문제,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권을 내려놓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권력기관 개혁 방안하고 큰 틀에서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그 직제 자체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제를 바꾸게 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휘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평검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을 어떻게 인사를 낼 것인가, 그 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게 연기됐다, 취소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요직에 이렇게 미리 이제 사람을 대략 이제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하자가 발생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뭐 조직을 바꾸고 이런 것은. 그래서 뭐 그거를 예비해서 이번에 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를 미루고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인사해 놓고 뭐 나중에 조직 개편하게 되면 다시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순으로 보통 이제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만만치 않게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여당이 연일 좀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법도 속전속결로 어제 운영위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그 공수처 3법 어제 운영위에서 통과가 된 거죠? 네, 어제 통과가 예. 됐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은 이미 뭐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후속 법안이라고 얘기가 되는 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되겠죠. 청문회법을 바꿔야 되겠죠. 인사청문 대상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법 보면 거기에 공수처장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법도 바꿔야 하는데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를 또 정해줘야 해요. 예.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원회로 지정하는 그 규정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후속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지금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준비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러면 공수처장이 다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는 과정들, 그것도 역시 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공수처 차장 말고 또 공수처 검사를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수사관하고. 그런 절차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가 출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준비 후속 법률 작업들을 어제 마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후속 3법. 네. 그래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고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에 운영 규칙 가운데 만약에 요청한 기한까지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2조 3항. 이 부분은 통합당이 추천을 안 하면 그럼 민주당이 가는 거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삭제가 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빼고 가자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당연히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게 너무 좀 민주적인 절차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법상으로 공수처법하고 규칙을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모법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법에는 이렇게 해서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규칙에서 추천 안 해주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법하고 규칙하고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법령인데 규칙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법률상으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지금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중이에요. 지금 뭐 10여 개 법안이 법사위까지 다 왔고 오늘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거는 본회의에서 바로 오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빼고 난 신고제 빼고. 이건 임대차 3법 중에서 2개 법안. 그러니까 전월세 그 상한제하고 임대료를 올릴 때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요 2개만. 2개만 오늘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지금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에는 그거는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2개 법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사이 가능하면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전월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서둘러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세 가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위헌 아니냐 이렇게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제가 어제 법률 전문가 얘기를 듣기로는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에도 최대한 시행일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서민 피해 없도록 부동산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자, 이런 입장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다주택자는 도둑 이런 말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좀 준비하세요. 그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도 지금 도둑이 꽤 많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또 통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한동안 또 정부가 굉장히 권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30만이 넘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다 이제 다주택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 다 도둑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상당수는 뭐 그러니까 퇴직자들, 그러니까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 또 연금이 제대로 또 뭐 그 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 설계를 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도둑으로 모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주택에도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다주택인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지역구에 기본적으로 집 한 채 당연히 있고 또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서울에 또 집 한 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된 경우도 꽤 많은 건데 그런 사연 다 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역시 이거는 좀 매도하는 거다 결국은.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거죠.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는 건 맞는데 이렇게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가는 행복을 빼앗아간 도둑들 예. 얘기를 하고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난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도시 발언 때문에 맥락상으로는 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아파트 천지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집에 매달리고 집을 투기하는 이런 도시가 됐다고 하면 그 누구 책임이냐? 정치인 책임 아니냐? 정치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천박한 도시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은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매일 하는 말이 맥락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국민들이 해석하지 않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반발이 일지 않도록 명징하게 자기의 의미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논란이 될 만한 소지들을 발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발언의 진위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이제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상황이고 그 책임은 여당에서 자유롭소. 여당이 제일 크게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뭐 청와대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임대차 3법 지금 통과하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표현이 넘치면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단어 하나하나 특히 이렇게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이 모두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여당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장외투쟁 카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의총에서는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없습니까? 세게 한번 쳐보이소.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폐악을 끼치는지를 설명해가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믿어주고 저희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국회 상황, 국정 곳곳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외투쟁 여부 전에 앞에 보면은 박수 한번 세게 쳐보이소 이 얘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라면 저런 상황 같으면 굉장히 오히려 전투 의지에 불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분위기가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찌됐건 정당 지지율도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여당이 너무 독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치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좀 해볼 만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여당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좀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장외투쟁은 뭐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외투쟁만이라도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각종 뭐 법안 지금 처리하는 과정 또 지난번 또 추경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략 부재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또 개별 의원들조차도 공부를 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서 뭐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따가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보니까 소수 정당의 모 의원이 발언한 뭐 이런 거가 더 지금 이제 언론에 더 주목을 받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미래통합당 정도면 그래도 거대 정당인데 거대 정당이라면 그런 정도의 실력은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는 보여주는 게 맞다. 예. 아마 그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이제 높아진 데는 꽤나 이제 그 어찌됐건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응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분들 보기에도 좀 답답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장내투쟁을 알뜰하게 하시면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분만 토할 게 아니라 좀 날카로운 질문, 구체적인 대안 이런 걸로 장 안에서, 장 네, 내에서 조금 그렇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통합당에서는 사실 장외투쟁 얘기는 좀 금기어처럼 네. 예전에 통합당이 그 전부터 장외투쟁을 계속했는데 사실 건건이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장외투쟁 카드 다시 꺼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장애투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국회 팽개치고 일 안 하고 바깥으로만 돈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장애투쟁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반발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아마 통합당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지금 최대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정치라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18개 상임위 호기롭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사에 안 줄 거면 다 가져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데 해봐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해보라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럼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왜 혼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 모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됐다. 뭐 7개든 뭐 몇 개든 상임위 그럼요. 가져왔어요. 지금 기재하고 국토위 전부 다 예. 통합당에 주겠다고 했던 상임위예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저지해가면서 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토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 포기해버렸다. 그게 첫 번째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대한정당으로서 실력을 못 보여줍니다. 인사청문회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색깔론 얘기 나왔고 사선검증 얘기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눈살 찌푸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후보자들 검증을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어제 그 부동산 관련 법안 다 통과됐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합당이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법안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그 전에 미리 내놔서 그럼요. 이끌어 갔어야 된다. 서울의 예. 충수 제한 다 풀어버리겠다. 100만 채 공급하겠다. 이거 얼마나 허망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대안들을 내놓고 난 다음에 종부세 오히려 완화해야 된다. 종부세 강화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맞서서 싸워야죠. 네.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통합당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면서 저 사람들 잘못했다. 손 흔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네. 조금 더 앞서가고 실력을 보여주는 정당의 면모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6석 여당에 비해서 뭐 작은 몸집이지만 103석도 작은 뭐 의석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야당의 견제 기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통합당의 고민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제부터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에도 지금 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일부 해제됐지만 만경강에는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돼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전북 지역의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지역도 오늘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완주 지역은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다소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전북 전 지역에 내렸던 호우특보는 정오를 기해 일부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안과 무주군엔 호우경보, 남원시와 장수군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비에 피해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에도 시청자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황토빛 물바다에 변한 도로는 물론 곳곳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역류하는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전북 지역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진안과 무주 지역 인삼밭이나 고창 부안 지역 논 등 침수된 농경지가 현재까지 접수되는 것만 130헥타르가 넘습니다. 군산에서는 낙내에 전깃줄이 끊기면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정읍시 칠보면에서는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며 주민 3명이 마을 해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완주 망경강 삼내교 수위는 7m 육박해서요. 오전 11시부터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전주천 미산교 인근도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통제된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변 주변 둔치 주차장과 시내 다리 아래 도로 16곳의 차량 통행이 모두 막혔고요. 전북 지역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탐방로 130곳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 내일 오전까지 지리산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돼 있는데요. 그제부터 사흘간 이어진 많은 비에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어제부터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대전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침수 피해가 난 대전 정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60대 여성 한 명도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파트 2개 동 20여 벽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2개 동 28세대 가 침수 피해를 받고 특히 지상 주차장에는 차량 50대가 절반만 모습을 드러낸 채 물속에 잠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 등 양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만 한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서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손질에 나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련에 실패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인데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포함됩니다. 또 중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대등적인 협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도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당정청이 검토하는 권력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위원회가 맡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초유의 검사 6탄전이 벌어져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 어제 오후부터 반박에 재반박이 지금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양측의 말이 지금 너무 첨예하게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수사팀은 함께 넘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우선 한 검사장이 어제 첫 입장문을 낸 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오전에 수사팀이 사무실로 찾아와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한다고 해서 변호인과 통화부터 하겠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진웅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정 부장검사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렸고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또 몸 위로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도 어제 저녁 7시쯤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보내왔습니다.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해서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정 부장검사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 폭행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같이 넘어진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하려고 했던 대상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카드였잖아요. 그런데 왜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걸까요? 이 검찰도 어제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은 유심카드였다는 걸 인정했는데요. 다만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사용하려던 휴대전화에 그 유심카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의 행동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건데 잠금을 풀고도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서 휴대전화 안에 있던 유심의 기록을 건드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한 검사장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물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카드였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 변호인에게 전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장에는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면서요. 네, 정 부장검사와 동행한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고 한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연수원 직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일부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도 있었는데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고 들어갔더니 이미 몸싸움이 벌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현장에 CCTV는 없었는데 수사팀과 한 검사장 양측이 모두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검사장 측은 문제가 된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 과정만 촬영했고 수사팀도 압수수색의 증거 능력을 위해 촬영을 했다면서도 몸싸움 과정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에선 통상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몸싸움이 녹화된 영상을 숨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 측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모습 정도는 촬영을 했다며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촬영한 영상은 있는데 몸싸움 부분이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초유의 검사들 6탄전에 가려지긴 했는데 수사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난 이스타일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죠.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녹취록 등을 제외하면 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어제 집행한 영장은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이미 발부받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재개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아직 권고를 뒤집은 전례도 없어서 이를 놓고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 수사팀이 압수했다는 이 유심 카드가 앞으로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하면서 특별한 단서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휴대전화 유심, 우리말로 풀었으면 가입자 식별 모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휴대전화 자체의 저장 공간이 있어서 유심엔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기록 정도만 남고 사용 기록 전반에 대한 내용은 통상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유심이 열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사 보안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온라인 세상에서 유심이 열쇠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유심에 저장된 이 특정 기록을 확인하거나 잠겨있는 휴대전화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특정한 수사 기법을 위해 그 수단을 확보한 차원이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자, 어찌됐건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가 지금 맞고소 방침을 밝힌 상태라서요. 그럼 또 관련 수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이미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예. 공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폭력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고소장과 감찰 요청 진정서를 접수했던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우선 감찰부터 벌인 뒤 수사 착수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누웠던 정 부장검사, 이례적으로 병실 사진도 공개했었는데요. 일단 새벽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장의 독직 폭행 주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례없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초유의 6탄전으로 이어진 데 이어서 검사들끼리 맞고소를 벌이면서 폭행과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검찰 인사 예정보다 좀 늦춰질 전망이라고 해서 그 배경이 관심인데요. 취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법무부가 오늘 오전 10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취소를 한 건데요. 예.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등을 논의한 뒤에 당일이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인사위 개최가 취소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또 중간 간부 인사 모두 차례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위 일정 취소 이유에 대해 공식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정청 발표도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이 확정된 뒤로 연기한 거란 분석이 우선 나옵니다. 업무가 줄어든 데 맞춰서 대검 등에 대해서 직제 개편도 진행돼야 하니까 이를 반영해 인사를 내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무엇보다 관심인데 이 검사 6탄전까지 나왔습니다만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서 유출 의혹도 불거지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던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도 이번 인사에 대한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18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22일 17명 이후 확진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269명, 사망자는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은 11명으로 이 가운데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된 사례가 8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7명으로 서울 3명, 경기 4명 등 수도권에서만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부사관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북 정보부대로 알려진 777 사령부 예하 대대 소속 이 간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홍천으로 휴가를 다녀왔고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 간부가 부대에서 밀접 접촉한 20명 가운데 19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휴가 중인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해 달러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 사이로 내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ve said, very likely more will be needed from all of us, and I see Congress negotiating now over a new package, and I think that's a good thing.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등 6개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이고 덴마크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통화에까지 언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망신이라는 평가와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성추행 이야기를 꺼낸 뉴질랜드의 외교적 결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죠.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 외교관이 현지 직원인 뉴질랜드 국적 남성을 3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사무실과 대사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A 외교관이 피해 직원의 엉덩이 등을 움켜쥐거나 만졌고 이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계속하게 해 3번째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성추행이 일어나고 한 달 뒤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A 외교관은 임기가 끝나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2018년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A 외교관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19년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올해 2월 A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수사당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자, 시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통해서라고요. 네, 지난 4월 뉴질랜드 언론이 기사화하면서 국내에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A 외교관은 당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도 변태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보다 건장한 백인 남성을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건을 계속 다뤄왔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뉴스허브라는 뉴질랜드 방송사의 탐사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집중 보도를 하면서 뉴질랜드 내에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 외교관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성추행은 최대 7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 한국 정부가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자국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함께 비판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할 거라고 말하면서도 인도 요청은 경찰의 소관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 통화에서까지 이 문제를 언급한 건 그만큼 뉴질랜드의 여론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 말미에 아던 총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자국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외교관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신병을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경찰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물밑 조율 없이 불쑥 정상 간 통화에 성추행 이슈를 언급한 게 외교 결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이 면책 특권을 들어 이 A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특권 면제는 외교관에 대해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데 A 외교관은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수사기관 출두는 본인 의사로 해야 할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남아있을 CCTV나 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대해서 이 면책 특권이 있더라도 서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현지 수사 당국에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애초에 외교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애초 정부의 대응이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 외교관이 성추행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자체 감사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는지 또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왜 징계를 내린 것인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해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 장하영 기자,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 외교부 자체 조사로 이미 징계를 내린 상황이어서 추가 증거나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또 인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A 외교관의 뉴질랜드 행을 강권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뉴질랜드 당국도 A 외교관이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수사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성추행 피해 진정을 했는데 이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비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설지 오늘 결정합니다. 잠시 뒤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 이 결과 잠시 뒤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결정됐습니다. 1시간쯤 전에 회의는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권위에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수정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 과정 자체도 공개되지가 않았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해 각종 안건을 보고받고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자료, 원래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직권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먼저 봐야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직권조사가 개시가 된다고 하면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서 조사하는 진정조사와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차후에 결정될 건데 앞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추행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등의 방조 의혹이 중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사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도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걸릴 전망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 점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의 익명성 보장과 피해자 고충 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과 운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그리고 무관용 원칙에 대한 기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분기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52조 9,661억 원, 또 영업이익은 8조 1,463억 원을 기록했다고 확정치를 집계해서 공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가 늘어난 수준이며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부분이 5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무선 모바일 부분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많았고 소비자 가전 부분은 7,300억 원의 실적을 올려서 기존 전망치보다 선전했습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면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정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네, 뉴스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대기 중에 습도가 잔뜩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여전히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과 전북 등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주로 강한 호우 구름대는 영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진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가 약해진 전북 지역은 조금 전 오후 1시 호우경보가 해제됐고요. 현재는 제주도 동부와 영남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대전 문화동에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청과 경기 남부, 전북 곳곳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 남부와 전북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앞으로 제주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지속했고요. 서울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남부지방은 본격 찜통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북쪽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